2024년 3월 MIT의 한 연구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5년간 알고리즘만 연구해온 컴퓨터 공학과 교수가 갑자기 모든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8살 딸의 손을 잡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이유는 단 하나. 600년 전 만들어진 한글이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더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야. 알고리즘이야. 그가 한글 자음표를 본 순간 내뱉은 말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글을 읽지 못했던 그의 딸이 한글로 된 동화책을 술술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세종대왕은 어떻게 500년도 더 앞서 컴퓨터 과학의 핵심 원리를 문자에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발견이 어떻게 전 세계 난독증 치료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프로그래밍 언어 구조랑 똑같잖아요? 제가 처음 한글을 본 순간 내뱉은 말입니다. 저는 브라이언 리 MIT 컴퓨터 공학과에서 15년째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논리와 구조로 바라보는 게 직업병이죠. 그런데 딸 에밀리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밀리는 8살인데 글을 읽지 못했어요. 정확히는 읽으려고 하면 글자들이 뒤섞여 보인다고 했습니다. 난독증이었죠. 아빠, 왜 B와 D가 계속 바뀌어 보여요? 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연습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에밀리와 함께 알파벳 카드를 뒤집어가며 공부했어요. A, B, C, D.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아빠, 나는 왜 친구들처럼 책을 읽을 수 없어요? 에밀리가 울먹이며 물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컴퓨터 언어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제가 왜 딸의 언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 그때부터 영어 알파벳을 컴퓨터 공학자의 관점에서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A부터 G까지 각 글자의 형태와 소리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A는 왜 A로 읽히는지, B는 왜 B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암호 같았죠. 더 충격적인 건 영어의 불규칙성이었어요. 레드라는 단어는 리드로도 읽히고 레드로도 읽히거든요. 시제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스루, 터프, 도는 철자는 비슷하지만 발음은 완전히 다르고요. 문자 설계 자체가 문제인 걸까요? 아내 사라에게 물었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 문자 체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 문자, 아랍 문자, 중국 한자. 모두 나름의 특징이 있었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규칙성이 부족했거든요. 밤새 논문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새로운 문자를 설계한다면 어떻게 만들까? 첫째, 보이는 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글자와 소리가 1:1 대응되어야 하고. 셋째,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그런 완벽한 문자가 과연 존재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언어학 논문을 읽다가 한국의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이라고 불리는 문자였어요. 처음엔 그냥 동아시아의 또 다른 문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중국 한자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자겠거니 했죠. 하지만 자음 배열표를 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각 글자가 발음할 때 혀와 입술,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읽었을 때였습니다. 이건 함수예요. 입력값이 있고 처리 과정이 있고 출력값이 나오는 완벽한 시스템이잖아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기역은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그린 거였어요.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고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이었습니다. 각 글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발음 기관의 과학적 분석 결과였던 거죠. 이건 음성학적 알고리즘이에요. 연구실에서 혼자 소리쳤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현대 음성학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합 원리였습니다. 기역과 알을 합치면 가가 되고 여기에 미음을 더하면 감이 되는 방식이요. 마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모듈화 개념과 똑같았어요. 각 요소가 독립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결합되는 구조 말이에요. 제가 개발했던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산의 함수 조합 방식과 흡사했습니다. 한글도 자음 모음 글자 단어가 되는 구조였거든요. 사라, 이거 봐요. 이 문자는 15세기에 만들어졌는데 현대 컴퓨터 과학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어요. 아내는 제가 흥분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모음 체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어, 오, 우. 각각이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읽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하늘, 땅을, 사람을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가장 감탄한 건 창제 원리였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학습 알고리즘이었던 거죠. 한글 연구에 빠져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자는 음성학적으로 완벽했어요.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기호를 만든 겁니다. 마치 음성인식 프로그램의 기초 설계도 같았어요. 연구실에서 며칠을 밤새워 한글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시작해서 수천 개의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니 이론상 1만 1172개의 조합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최소한의 코드로 최대한의 기능을 구현하는 엘러건트 솔루션이네요. 더 흥미로운 건 한글의 확장성이었어요. 새로운 소리가 필요하면 기존 원리에 따라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실제로 옛 한글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이 더 많았어요. 같은 글자들이요. 이건 마치 프로그래밍에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본 프레임워크는 그대로 두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모듈을 추가하는 거죠. 한글도 기본 원리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음소를 표현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동료 교수들에게 발견한 내용을 공유했어요. 브라이언, 자네가 문자학자로 전향하는 건 아니겠지? 농담조로 말했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이 문자 체계가 난독증 치료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한글의 표현 문자적 특성이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요. 영어처럼 스르르 읽는 불규칙성이 없었어요. 규칙이 일관되고 예외가 거의 없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글의 표기 정확도를 계산해봤어요. 영어는 철자와 발음 일치도가 약 50% 정도인데 한글은 거의 99%에 달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한글 읽는 법만 배우면 모든 한국어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에밀리가 이 문자를 배운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때문에 난독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늦도록 한글 관련 논문들을 읽으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 창제연도, 창제원리가 모두 명확한 문자라는 점이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훈민정음이라는 해설서까지 남겨놨거든요. MIT에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목은 문자 속 알고리즘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였어요. 강당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어학과 교수들뿐만 아니라 인지과학자, 뇌과학자,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 온 프로그래머들까지 자리를 메웠어요. 여러분, 15세기에 만들어진 이 문자를 보세요. 대형 스크린에 한글 자모표를 띄웠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설계의 결과물이에요.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구글에서 온 AI 연구원이 열심히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언어 처리 팀장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조합 원리입니다. 기억 아가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는 모듈화된 프로그래밍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결합할 때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죠. 한글의 2차원적 배열 구조도 설명했습니다. 영어처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 좌우로 조합하는 방식이요. 이는 공간 효율성과 시각적 인식률을 높이는 탁월한 설계였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한글 한 글자가 차지하는 공간은 영어 알파벳 두세 글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정보량은 훨씬 많아요.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세미나 중간에 실시간 데모도 보여드렸어요. 한글을 전혀 모르는 미국인 학생에게 30분 동안 기본 원리만 가르친 후 간단한 한국어 단어를 읽게 했습니다. 가나다, 하나, 사랑 같은 단어들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모습에 청중들이 놀라워했어요. 세미나 후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난독증 치료에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학습할 수 있나요? 다른 언어에도 응용이 가능한가요? MIT 언어학과의 노암 촘스키 교수도 참석하셨어요. 브라이언 교수의 발견은 언어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도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번 여름 휴가 때 한국에 가서 현지 전문가들과 연구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세미나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교육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사라와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여행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제 연구를 위한 출장이었어요. 사라는 흔쾌히 동행해 주었고 에밀리는 새로운 나라에 간다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빠, 한국 글자 정말 배울 수 있어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영어 읽기를 포기했던 아이가 다른 언어에 관심을 보이다니 신기했습니다. 물론이지. 오히려 영어보다 쉬울 거야. 14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한글 기초를 미리 가르쳐 봤어요. 기억은 혀 뿌리 모양, 니은은 혀끝 모양이라고 설명하니 에밀리가 금세 이해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입 모양을 그림으로 그린 거구나. 서울에 도착해서 먼저 세종학당을 방문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라고 들었거든요. 담당자분이 저희를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교수님, 한글의 과학성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한국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놀라웠어요. 5살 아이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니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쉽게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한글은 표현 문자라서 읽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읽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암기할 게 거의 없어요. 한국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한글을 완전히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 정도라고 했어요. 영어권 아이들이 알파벳을 완전히 익히는데 2, 3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한 학습. 난독증 아이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에서 에밀리와 함께 한글 연습을 해봤어요. 기억 아가를 가르쳐주니 금세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니은 아 나를 만들어냈어요. 아빠, 이거 정말 쉬워요. 사라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신기하네. 영어로는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았는데. 서울대학교 언어인지과학센터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어요. 한국의 뇌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김소영 교수님의 도움이 컸어요. 20년간 한글의 인지과학적 특성을 연구해온 분이셨거든요. 브라이언 교수님, 실제로 외국인 난독증 환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본 사례가 있어요. 김 교수님이 연구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온 난독증 아이들이 한글을 배운 후 모국어 읽기 능력까지 향상됐다는 데이터였어요.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독일 아이들의 경우 한글을 6개월 배운 후 독일어 읽기 속도가 평균 35% 향상됐어요. 프랑스 아이들은 40%나 향상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뇌의 언어 처리 과정을 재정렬시키는 것 같아요. 마치 프로그램을 디버깅하는 것처럼요. 김 교수님이 뇌 스캔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의 뇌 활성화 패턴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특히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의 연결성이 크게 향상됐어요. 에밀리도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라는 글자를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그림으로 그린 거야.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에밀리가 직접 목에 손을 대고 기억 소리를 내보더니 아, 진짜 여기서 막히는 느낌이 나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아이 눈에서 이해의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에밀리가 가나다를 읽기 시작했어요. 영어 알파벳으로는 몇 년을 고생했는데 한글은 며칠 만에 이해한 거예요. 아빠, 이 글자들은 퍼즐 같아요. 조각을 맞추면 의미가 나와요. 에밀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한글의 체계성이 딱 맞았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에밀리가 스스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를 배우고 나서 라를 스스로 유추해냈습니다. 기억만 니은, 디귿, 리을로 바꾸면 되는 거죠? 연구진들도 놀라워했어요. 보통 한국 아이들도 이 정도 유추 능력을 보이려면 몇 주가 걸리거든요. 에밀리는 단 며칠 만에 한글의 조합 원리를 완전히 이해한 거였습니다. 한 달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에밀리가 한글로 된 동화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콩쥐 팥쥐라는 전래 동화였는데 아이가 소리내어 읽는 모습을 보며 사라는 감격해서 울었어요. 8회 동안 한 번도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아이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밀리의 영어 읽기 능력도 함께 향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을 통해 글자 마이너스 소리 연결 원리를 이해하게 되니 영어 단어들도 전보다 훨씬 쉽게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캣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제 C-T 소리가 따로따로 들려요. 전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보였는데 에밀리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가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MIT 교육청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거든요. 왜 미국 아이들에게 동양 문자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는 거였어요. 교육청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일부 위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브라이언 교수님, 미국 교육과정은 이미 충분히 복잡합니다. 여기에 외국 문자까지 추가하자는 건가요?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포함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서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겁니다. 마치 수학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것처럼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죠. 하지만 설득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국 아이들에게 왜 동양 문자를 강요하느냐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때 사라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내가 에밀리와 비슷한 아이들을 모아서 한글 수업을 해볼게요. 실제 효과를 보여주는 게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나을 거야. 사라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지역 난독증 지원센터와 연락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82세 난독증 아동 15명이었습니다. 모두 2년 이상 기존 치료를 받았지만 큰 진전이 없던 아이들이었어요. 학부모들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동양 문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한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금도 영어 읽기가 어려운데 더 복잡한 문자를 배우면 혼란만 가중되지 않을까요? 사라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글은 오히려 영어보다 간단해요. 규칙이 일관되거든요. 아이들이 패턴을 이해하면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수업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선 글자에 당황했지만 점차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제이슨이라는 아이가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규칙성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딱 맞았던 거죠. 이 글자들은 수학 공식 같아요. 6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라가 가르친 난독증 아이들 15명 중 12명이 영어 읽기 능력이 현저히 향상됐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문자의 구조적 사고가 발달한 거였죠.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건 소피아라는 10살 여자아이였어요. 3년간 난독증으로 고생했던 아이가 한글을 배운 후 해리포터 한 권을 읽어냈어요. 그 아이 어머니가 울면서 사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건 혁명이에요.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고지어 CNN, MBC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이 폭발했어요. 교육청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정식 연구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혹시 플라시보 효과는 아닐까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한 교수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새로운 방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향상된 게 아닐까요?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더 엄밀한 실험을 설계했어요. 대조군을 설정하고 이중맹검법을 적용했습니다. 6개월 더 연구한 결과 한글 교육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1년 후 저는 MIT를 사직하고 서울대학교 개건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가족 모두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에밀리는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읽고 씁니다. 서울국제학교에 다니면서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아빠, 한국 친구들이 저보다 한글을 더 빨리 써요. 부럽다고 했더니 영어를 가르쳐 달래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두 언어를 오가며 대화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국제뇌과학학회에서 제 연구가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어요. 한글 학습이 난독증 환자의 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15개국에서 한글 치료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핀란드에서는 이미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대규모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히라가나와 한글의 비교 연구가 한창이었어요.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국제교육기구에서 공식 프로젝트로 채택된 것이었어요. 세계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한글 교육법 연구라는 이름으로 5년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에밀리가 직접 쓴 편지를 받았을 때였어요. 한글과 영어가 섞인 편지였는데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디어 아빠, 저 이제 책 읽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한글을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세종대왕님도 고마워요. 러브 에밀리.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3년 전만 해도 한 줄 읽기도 힘들어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지난주에는 가족과 함께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600년 전 백성을 위해 문자를 창제한 왕과 21세기 아이들을 구한 그 문자. 시간을 초월한 과학의 힘을 느꼈어요. 에밀리가 동상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빠, 세종대왕님이 저 같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글을 만드신 걸까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럴 거야. 모든 사람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라셨을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학습법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한글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는 뇌과학 기술의 발달로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졌어요. fMRI를 통해 한글 학습 과정에서 뇌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경가소성 연구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어요. 언젠가는 전 세계 난독증 아이들이 자유롭게 글을 읽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글이 있을 거예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어요. 인류의 지혜가 담긴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지금도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종대왕의 꿈이 21세기에 다시 꽃피고 있는 거죠. 나란 말씀이 둔기게 달아. 그 마음이 600년을 넘어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감동적인 실화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